자, 마지막 본회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세션이 되겠습니다. 본 세션의 좌장인 김홍진 그리고 김시우 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너무 일찍 무대에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도 이제 좌장을 맡고 싶어서 제가 일찌감치 올라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카린이 얘기를 한 것처럼요. 제 이름은 김홍진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사단법인 우리들의 미래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제주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미래에서 이제 젊은이들을 대표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1년 전에 그리고 2년 전에도요. 제가 이 굉장히 중요한 회의에서 같은 세션에서 좌장을 맡았습니다. 제가 이제 좌장으로 참여를 하고 있지만 정말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아헬 라이 펜슈터 주한 독일 대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상엽 컨퍼런스 제주 연구장님, 존경하는 엄지영 원장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제8회 서울 기후지 에너지 컨퍼런스 6번째 세션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 독일 대사관을 대표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카이스트 녹색성장대학원 그리고 우리들의 미래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올 컨퍼런스, 특히 이번 제6번째 본회의는 아주 뛰어난 플랫폼이라서 젊은이들이 이용하기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이들은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번과 같은 이니셔티브는 정말 중요합니다. 반드시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청년의 목소리를 제가 생각하기에 경청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에서 기후변화와 환경보호는 청년 내에서도 아주 핫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로 가는 금요일이 2018년 12월 발생했을 때도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 15일 최초로 미래를 위한 글로벌 기후 파업이 벌어졌을 때 30만 명이 넘은 학생들이 230개의 독일 도시에서 참여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연방정부 환경부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청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더 정치의식이 뛰어나다. 즉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미래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서로 규합해야 되는지 잘 안다라고 합니다. 기후변화를 그리고 환경보호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젊은 독일 청년들의 고민입니다. 14살에서 22세 독일 사람들이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고 11월 25일 저희 독일 대사관에서 한국 서울대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제목이 From Climate Change to Climate Crisis였는데 당시 서울대 학생들이 참여해서 컨테스트 결과를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발표를 했습니다. 14팀 그리고 30명의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이 경연에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탄소세라던가 효과적인 기후변화 체제 가버넌스, 식음료, 탈탄소, 기후변화를 위한 전환교육, 그리고 적정기술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당시 내용이나 결과물을 보면은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학생은 나중에 어떤 상을 수상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발표를 통해서 환경교육의 효과성을 늘리는데 굉장히 기여했다. 그래서 환경에 민감한 행동을 촉진했다라고 평가받았습니다. 환경적으로 친화적인 마음가짐 그리고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 연구에서 보고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교육을 더 잘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면 전체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기후에 민감한 태도를 보일 것이고 그러한 방향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독일은 적극적으로 지속가능 개발을 교육 커리큘럼에 편입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행동 계획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와 관련된 유엔의 행동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은 중요하며 그리고 굉장히 유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0년까지 시간과 어떤 노력에 대해서 잘 정립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독일에서 저희 연방법원에서도 분명히 2021년 3월 24일 깜짝 놀랄 결정을 내렸는데요. 연방 기후 변화 법에 대한 놀랄 결과를 냈습니다. 최고 수준의 법원에서 세대 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선언에 따라서 독일 정치계도 반응했습니다. 연방 기후변화법을 조금 더 개성해서 더 야심찬 목표를 세우기로 했고 또 우리 청년을 위한 탄탄한 정책을 제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청년들의 목소리를 이제 들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어서 우리가 어떻게 녹색 회복과 이 전환기를 잘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한 단초를 얻으려고 생각합니다. 분명 이번 토론을 통해서 기후 친화적인 솔루션이 미래의 탄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가 20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이제 이 기후변화가 주류화돼서 기후위기라는 말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지난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 두 가지 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행동을 안 하고 그리고 능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대사님에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세대 간 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독일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카이스트 발렌티나 학생께서 이 내용을 아주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소개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사님 감사합니다. 예, 훌륭하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특히 이제 도움을 주신 김상엽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발렌티나 스자나이고요. 현재 카이스트 녹색성장대학원의 학생이 되겠습니다. 저는 독일 출신이고요. 저는 또 대사님께서 하신 말씀과 관련돼서 저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바로 이제 청년의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제 청년의 목소리를 좀 전달하고자 합니다. 예, 기후 온난화의 그 영향을 이제 독일에서는 좀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터키라든지 그리스 같은 저희의 이웃 국가들이 가뭄 이후에 큰 화재를 겪는 것을 봤었고, 그리고 독일에서도 홍수가 있어서 수백 명이 이제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후 변화가 정말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젊은 이제 독일 사람들의 삶에 아주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과연 미래가 있을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기후 불안증이라는 용어가 되겠는데요. 제가 독일의 청년들을 대표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러한 기후 불안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에서 아이를 낳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의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왜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일자리를 왜 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느냐, 사실상 우리의 미래를 약속 못하는 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굳이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사님과 대승께 하신 말씀 해주신 것인데 바로 이제 대법원 판결입니다. 올 4월에 있었던 판결인데 바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이건 파리 협약에 기초해서 그 저감을 해가는 것이, 감축을 해나가는 것이 이제 미래 세대의 이제 미래를 담보를 못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 독일은 기후 관련된 전략을 업데이트해서
2030년과 관련된 감축을 더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근데 그 실행을 이제 주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젊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 대법원에서는요, 그러한 감축 계획은 불위헌적이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030년 이후에는 어떻게 감축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그 전략, 그 새로운 법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탄소 감축이 바로 2030년 이후에 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노력이 2030년 이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후 관련 법이 또는 전략이 이제 시행이 된다면은 사실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축 노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고, 그만큼 우리 젊은 세대가 많은 희생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산화탄소라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분야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여행이라든지 소비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절약을 해야 되고 이제 자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독일 헌법은요, 이 정부가 젊은이들의 미래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 그 새 법에 따르면 저와 같은 젊은이들의 미래의 자유가 많이 이제 제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얼마나 많은 뭐 차량이 판매가 되고 또 어떤 정치인이 어떤 뭐 정치 강령을 내놓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미래 세대가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21년 4월에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바로 이러한 기후 관련 대화에 있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해 당사자라는 것을 명시를 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미래가 두렵습니다. 제가 미래가 없을까 봐도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21년 4월 대법원 판결은 제가 희망을 갖게 합니다. 언젠가는 제가 살만한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발렌티나 씨 감사합니다. 말씀한 대로 저희가 더 나은 미래를 그려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느끼기에 그러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됩니다. 힘을 합쳐서 청년들이 모여야 합니다. 단순히 그냥 목소리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길에서 시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도 공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시험해보고 과학적인 어떤 지식을 쌓고, 거기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김상엽 교수님과 같은 뛰어난 이 분들을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서로 나누면서 청년의 권한 신장을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다음으로 김세진 클라운 스카우트 학생 대표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미래에서 런칭한 클라운 스카우트를 이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지 지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클라이밋 스카우트의 김세진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미래의 산하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서 저는 제26차 콥 이전에 밀라노에서 열렸던 청년 기후 정상회의의 결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발표 자료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을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Q&A 시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잠시만요. 제가 화면 공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네, 해주세요.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400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186개 국가에 모여서 우선과제와 키 어젠다를 논하면서 기후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청년 대표단들이 컵26에 전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청년 대표단은 다음에 4가지 주제를 나눴습니다. 청년을 통한 미래, 지속가능한 회복, 그리고 비국가 행위자의 관여, 그리고 기후
의식 사회입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워킹그룹은 Youth Driving Ambition입니다.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의미 있는 참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서 의사결정에 이를 참여하면서 기후 정책을 다자간 수준에서 국가 수준에서 지역 수준에서 만든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역량 개발입니다. 역량 개발을 위해서는 각 청년들이 참여를 해서 기후변화의 목표와 행동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기금입니다. 기금을 위해서는 민간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며 기금 조성을 통해서 청년의 참여를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워킹그룹은 지속가능한 회복 워킹그룹입니다. 5개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 먼저 첫 번째로 에너지 전환 그리고 녹색 일자리입니다. 이 경우 청년이 원하는 것은 2030년까지 에너지 전환을 해서 1.5도 목표를 달성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적응, 복원 그리고 피해와 손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취약계층에 위한 사회적 망을 만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환경 기반 솔루션입니다. MBS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토착민을, 권리를 그리고 지식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금융적인 흐름입니다. 의사결정자들이 투명하게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기금을 운영해서 규제에 따라서 탄소 저감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입니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역량 개발에 참여해서 녹색 여행, 산업, 그리고 회복에 나서야 됩니다. 세 번째 그룹은 논스택 액터 엔게이지먼트라는 그룹인데요. 세 가지 주요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프라, 그리고 기금입니다. 특히 청년 사업가, 예술가, 이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기금이 필요하며 이들에 위한 핵심 인프라를 개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비이해관계자의 넷제로 고를 향한 노력의 규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마일스톤에 대한 보고를 연간 단위로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비정부 관계자에게 미치는 화석연료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화석연료 산업은 2030년까지 문을 닫아야 되고 그리고 비정부기관 역시도 탄소를 거부해야 됩니다. 특히 국제 협상에서 이런 것들을 강조해야 됩니다. 마지막 그룹은 Climate Conscious Society라는 그룹입니다.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영향과 솔루션입니다. 정계는 반드시 청년과 함께 여러 가지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며 거기에 대해서 다자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기후 정보를 나눠야 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교육입니다.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포괄적인 기후변화 교육에 나서야 됩니다. 교육에 대해서 청년은 반드시 기금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며 이를 통해서 역량개발 활동을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인식 개선 그리고 인식 동원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들은 기후변화 솔루션의 일부가 되어야 되며 모두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미디어입니다. 우리가 커뮤니케이터를 양성을 해서 기후 위기를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는 그린워싱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제가 그럼 어떻게 느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두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들이고 금융의 힘을 이용하는 겁니다. 먼저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선언을 통해서 청년들은 이제 취약계층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기후 적응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언문을 보시면 취약지역과 공동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되며 넷조를 달성하기 때까지 그 누구도 소외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더 강력한 방향을 위해서 논리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일부 국가들과 기업들이 이러한 기후변화의 이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모두를 위한 기회를 창출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이해관계자도 소외돼서는 안 되며 여기 이런 노력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금융입니다. 이 모든 청년의 꿈과 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금융의 흐름이 필요합니다. 자금의 흐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속가능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이 현금 흐름이 창출돼야 됩니다. 특히 이 금융이라는 말은 이 선언문에 80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은 반드시 이 금융의 중요성을 파악을 하고 목표 달성에 다가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 녹색 금융 자금 흐름을 만들어서 시스템에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과 금융, 기업 종사자들 그리고 정부가 노력을 배가하여 녹색 사업 인프라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린 ESG를 다 내재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청년들이
청년들이 자라나면서 자유롭게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적절한 기금을 활용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은 청년 선언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제 청년이 기후변화 대응의 중심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OP26의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를 위해서 이해관계자들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박지후 님께서 세대 간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지후라고 합니다. 현재 카이스트 녹색성장대학원 학생입니다. 과학자들은요, 우리가 이미 인류세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제 인간이 기후를 비롯한 지구 관련된 시스템들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바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지금 종의 멸종과 또 기후재난, 또 그리고 또 식량의 부족이라든지 팬데믹이라든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재난은 향후에도 계속해서 더 악화가 될 것입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가 더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경제적인 이득을 중시 여기는 현재의 자본주의에서는요 미래 세대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못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한 의무를 과연 책임을 져야 될 것일까? 우리 의무를 가져야 될 것일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정치 지도가 철학가들 그리고 변호사들이 논의를 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은 목숨은 생명은 권리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법적 제도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이들 그리고 이제 미래 세대에 대해서 도덕적인 책임이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제 답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거는 전혀 논쟁적인 이슈가 아닙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기후변화는 사람을 죽이고 있고 향후에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로서 우리는 기본적인 기초적인 도덕적인 원칙으로서 우리는 타인에게 대해서 심각한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행동에 큰 타격의 영향을 주로 보게 될 세대는 바로 지금 청년들과 미래 세대가 되겠습니다. 아직은 이들이 태어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권력 구조에 포함이 못 되어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 위해서 최선을 다할 도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부담이 미래 세대가 지게 되는 부담이 이제 크면 클수록 우리가 취해야 되는 행동은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지구상에서 미래 세대의 이제 생존을 결정될 이 중요한 이슈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은 제로셈의 이슈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세대 간의 파트너십으로서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미래 세대가 어떤 해결책이 나오든지 간에 가장 많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 반드시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컵과 같은 글로벌 컨퍼런스에 젊은 활동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만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이들이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좀 과학에 있었던 최근의 발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생태학자들은요, 나무들 같은 경우는요, 세대 간 여러 가지 협력을 통해서 나무에 향후 있게 될 나무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을 위해서도 필요한 그런 조치를 취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적인 노력이 우리 인간들이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걸로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노력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배우고 현황을 파악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 다음으로 MEE 아디타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흥진 씨. 오늘 저도 참석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에이미아 아디타라고 하고 사회적 그런 기업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역량 개발의 중요성 그리고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캅26 결과에 따라서 여전히 1.5도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아직 우리가 갈 길이 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길을 우리가 밟아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특히 청년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미래 세대는 이 목표를 알고 있는가? 기후변화가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 한국에 오기 전에 제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몰랐을 수도 있고 제가 인식을 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로서 저는 다시 한번 이 역량 개발의 중요성, 특히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교육해서 인식을 개선하고 기후변화가 나의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 교육일까요? 우리가 깨닫든 안 깨닫든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삶을 살다 보면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되고 교육을 통해서 이 문제의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솔루션을 만들어서 1.5도 목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 내 인식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이든 학교든 모두 함께 나서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개선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녹색 성장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지식이 되어야 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가 깨달아야 됩니다. 결국 기후변화의 영향은 사회 전반에 미칠 것이고 모든 수준의 사람들에게 지역이든 국가든 모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량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풀뿌리 수준에서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특히 개도국에서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의 역량을 강화해서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아래에 있는 그런 단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식 개선을 한다고 했을 때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방법이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역량 개발 그리고 대규모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인 지속 가능한 목표, 특히 기후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입니다. 이 아직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멉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를 보면은 더 심각한 영향은 취약계층에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노력을 배가해서 개별적으로 그룹 수준에서 노력해야 되며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원대한 꿈을 꿔야 됩니다. 사람들이 행동에 나서서 움직여서 솔루션을 만들어서 1.5도 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식 개선에 나서서 1.5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지구에 살아나가야 됩니다. 청년에게 신뢰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역량 개발 교육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청년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드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육과 그리고 젊은이들에 대한 믿음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과학과 관련된 다음 주제는 엔지니어링을 공부한 저로서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김수민 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카이스트 녹색성장대학원의 이제 김수민이라고 합니다. 발렌티나와 지우처럼 저도 녹색성장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 본 세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이제 김상혁 교수님께 저에게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과학과 연구 그리고 혁신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논의의 핵심에 놓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컵26 정상회의에서는요, 파리 협약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당사자들이 모인 그런 정상회의가 되겠습니다. UNFCCC는요, 92년 리오 환경회의에서 출범을 하였고요. 이 출범 이후 환경 기후에 미치는 그 영향을 여러 가지 영향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미래 세대에 좀 더 지속 가능한 지구를 제공을 남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미래 세대가 무슨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안 리넨이 저서에서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원이 한 세대에서 이제 다른 세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런 자산은요, 광물이라든지 또는 재생 가능한 물 같은 것이 있을 수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미래 세대의 웰빙은요, 어떤 자원이 그들에게 상속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중요한 것이 바로 인적 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적 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과 연구에 대한 지출이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의 그리고 참여 가버넌스 프로세스가 있어야지만은 더 미래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은 선택권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 결정자들이 필요한 과학적인 정보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COP26 그 정상회의 같은 경우는요, 과학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미래 중심적인 이 정책 수립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특히나 비재생 가능한 자원이 소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미래 세대를 위한 미래 중심적인 정책 기반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가 됐었습니다. 이 시장 신호가 됐든지 정부의 R&D가 됐던지 간에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 연구의 관련에 기초해서 미래 세대를 위한 투명적인 방식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적절한 데이터가 먼저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 세대에 대한 다양한 과학적인 기반을 둔 시나리오가 마련이 돼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COP26은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이제 확대됐음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미래를 충족시키기 위한 역량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수민님 고맙습니다. COP26이 많은 언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낙담할 필요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책과 관련된 주제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을 때 기후위기를 얘기한다고 했을 때 미국 상황은 어떨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리 그라임 씨께서 경험을 하셨으니까요. 마찬가지의 상을 호주에서도 겪었다고 하니까 호주의 상황은 어떤지 한번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 혹은 온부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계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역별로 지금 시간이 다를 것 같습니다만 제8회 서울 기후에너지 컨퍼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디 계시든 반갑고요. 저는 로리라고 하고요. 지금 카이스트 녹색성장대학원의 1학년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돼서 기쁩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기후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발표 부탁을 받았을 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청년의 심각성을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금방 그 답을 찾아냈습니다.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내용에 대한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정부 대표단이 제26차 당사회의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내고 있을 때 1년 이후 저희가 다시 한번 만나겠다라는 발언이 나왔을 때 저 모든 이 운동가들이 나와서 그 회의장 밖에서 소리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부가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기능하는 정치, 정상 기능하는 정치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시급히 행동에 나서서 글로벌 리더와 함께 지금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정부의 책임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가 다뤄왔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두 가지의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대중은 자율성도 있고 권한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검토하고 검사할 그런 능력이 있고 두 번째로 비판을 통해서 우리가 가시적인 결과를 내야 된다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과정을 확대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제도적인 모델을 통해서 기능할 수 있는 정치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액센트가 티가 납니다만 저는 호주 출신입니다.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호주 역시도 엄부스만 제도를 이용을 해서
이 대중의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om부 제안을 설명드리자면은 법제적으로 시민들이 공공서비스에서 마음이 들지 않으면 혹은 비위를 발견하면 고발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시스템 같지만 그리고 기능한 시스템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같지만 이러한 독립적인 상태가 보존되었다면 불구하고 이 옴부즈만은 사실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2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후변화 같은 경우에도 명확한 법제적인 바탕 아니면 지침이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온난화에도 불구하고 호주 시민들은 정부가 최근 COP 회의에서 60개 국가 중 60위를 차지임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에서 이렇게 정책을 대체를 못하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오세안의 도서 국가들을 보면은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결과를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를 보면은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게 되면서 기후변화에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 시민들을 대표해서 호주를 대표해서 민주주의를 대표해서 이 문제에 나서야 되는데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옴부즈만의 기능이 제대로 발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정례화해서 이러한 권한의 남용을 감시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근데 기후변화는 다른 정책적인 사안이랑 다릅니다. 너무 복잡하고 너무 시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정책, 옴부즈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부에 나서서 이제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나서 정례적으로 공공 그리고 시민사회가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직접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정책 입안과 대중이 대표를 뽑아서 이해할 수 있어야 기능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장기 솔루션을 저희가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청년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캅 26차 회의는 실망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실패라고 우리가 불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흑백 논리로 대응하는 것은 우리 청년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기존의 체제가 그리고 정부의 모습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대신 우리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요구하면서 좀 더 제대로 기능하는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라. 기후변화의 약속을 지켜라 라고 목소리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조직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남은 세션까지 즐겁게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리 씨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음 프리컵에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콥27차 회의 전에 여러 가지 슬로건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희도 참석해서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주는 이제 안정적인 민주주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국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 시스템과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기후변화에서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메리암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리암 장덴지가 이러한 이제 단기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미리암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홍진님. 그리고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미리암 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학생이고 저는 카메룬 출신입니다. 오늘 이 컨퍼런스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 저는 단기주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목도된 발전은 기회로 가득 찬 미래를 약속하고 있지만 슬프게도 매우 불확실하고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성공의 결과인 증가하는 시스템적인 위험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행동이 미래 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구에 대한 장기적 돌이킬 수 없는 황폐화를 막을 기회가 있는 마지막 세대에 속한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 피에르 멘데즈라는 프랑스의 정치인은요, 통치란 미래를 예측한다
라고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현재에 점점 몰두하는 오늘날의 정부에게 있어서는 사치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장기적인 보상과 안정을 희생하면서 더 빠르고 잠재적으로 더 쉬운 결과를 더 낮은 비용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기주의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순식간에 인간의 자연스러운 경향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나머지 인류에게 기후변화는 기업, 정부, 그리고 시민에게 단기적 사고와 장기적인 결과가 충돌하는 도전적인 과제가 될 것입니다. 기후변화의 도전에 대처하려면 모든 당사자가 위험을 평가하고 실패의 경제적, 환경적 결과가 되돌릴 수 없게 되기 전에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질병에 비유할 수 있는 단기주의는요,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는데 몇 가지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일반적으로 장기 및 세대 간 정책에 참여하기를 꺼리고 있고요. 참여하기를 꺼리는 미래 세대의 이익보다 그리고 현 세대의 이익이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의 요구가 무시가 되고 그들의 권리가 침해가 되고 있습니다.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접근 방식은 세대 내, 세대 간, 초세대 또는 다세대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주의는요, 기후변화의 미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적절한 투자를 방해해서 현 세대의 행동의 부담, 영향을 미래 세대로 전가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매우 긍정적이면서도 재앙이 될 수도 있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감안을 했을 때 현재의, 그러니까 지금의 필요를 해결하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활기찬 세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정부의 책임은 오늘날의 시민에 대한 의무를 초월하고 미래 세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을 떠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을 때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가 되겠습니다. 불행히도 전 세계의 일부 정부는 재생에너지에 전념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생각하기 힘든 상자에 몇 년 동안 에너지 정책을 넣어왔습니다. 그러나 핀란드, 헝가리, 독일, 웨일즈 같은 일부 정부는 다음 세대를 의미 있는 대화에 포함을 시키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먼 미래를 계획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주의와 그것이 미래 세대에 미치는 영향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은 COP26 정상회의 결과를 엄격하게 신중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5도씨 서약을 유지하기 위한 글라스고 기후협약을 채택을 해야 될 것이고요. 2020년 말까지 기후 공약을 긴급히 재검토하고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양질의 기후금융에 대한 더 강력한 약속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국가가 배출 감축뿐만 아니라 배출 회피로부터 더 많은 크레딧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COP26에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30%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현재의 지도층 그리고 후임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요. 한국의 단기적인 정치 사이클에서 정치인이 퇴임 후에도 정치 지속 가능성, 연속성,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장기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우리가 진실에서 계속 벗어나게 된다면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미래의 자신의 웰빙을 소홀히 왔기 때문에 후손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단기주의를 없애서 지구를 구하는 것은 개인, 공동체, 국가로서의 우리의 다양한 행동이 오늘날 더 넓은 세계와 인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추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그러한 Man on Moon이라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수백 년 후의 미래, 우리의 제도와 시스템은 반드시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웰빙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변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단기주의와 싸움의 결과는 현 세대가 알 수가 없습니다. 대조할 만한 그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좋지만 장기적 관점이 사실 지금이 곧이 또 늦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이익 사이에서 지속 가능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미리엄 훌륭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 다른 연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시반삭으로부터 정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김 교수님 그리고 저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시반 샹네이라고 하고 캄보디아에서 왔습니다. 현재 카이스트에서 MBA 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세대 간 독립적 제도를 만들어서 유럽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래 세대를 위한 제도가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그리고 환경 쪽에서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노력 그리고 입법 노력을 보면은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부족한 분들이 채워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정책적인 부족 부분에 대해서 독일 사례를 예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를 갖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노력해 왔으며 핀란드 의회와 다르게 분명 두 국가 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할 수 있는 정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이전에 독일은 평가에 나서서 제도를 평가했고 정책을 평가했으며 세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대 간 공평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원회가 지속가능한 개발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SDG 자체는 달성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DG를 더 폭넓게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도를 통해서 이 미래 세대의 니즈를 담아내지 못했고 2016년에도 정치적인 전환이 있을 때 이 SDG 위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EU 수준은 어떨까요? 보시다시피 EU 내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잠재적으로 점차 미래 세대한 환경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U 차터 헌장을 보시면은 이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헌장을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개인적인 자유라던가 권리 그리고 시민들이 누려야 하는 EU의 이러한 권한들이 나와 있는데요. 2019년 처음 이것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헌장을 보시면은 이 권한 그리고 권리 등이 굉장히 다양한 국가 지역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 같은 경우에도 국가 수준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그런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안보 그리고 권한에 더해서 청년의 그리고 아이들의 권리를 위해서 어떠한 헌장의 내용을 남아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미래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헌장을 만들어서 이 둘 간의 연결성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미래 세대의 복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나서서 명확하게 제도화된 체계화된 의사결정 과정을 만들어서 미래 세대를 위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우리가 하는 활동을 보시면 기후변화를 위한 행동 그리고 양성평등 지속가능 개발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미래 세대를 위한 노력의 결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미래 세대를 위한 선언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화된 미래 세대를 위한 어떤 제도를 선언하는 것은 미래를 그려나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라는 것은 사실 청년에게 달려 있고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짧게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타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힘을 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팔레스타인 출신의 타호 알와헤스입니다. 현재 카이스트 경영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러한 그 공정하고 또 집행 가능한 그런 법적인 부분하고 책임감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형식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제도적인 관계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책임이 서로 이제 상치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떠한 법이라든지 또는 어떠한 행정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윤리적인 미래 중심적인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고 있을까요? 자, 그리고 또한 정부가 그 책임을 다 하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일까요? 사실 그 책임을 기존의 행정법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보기 위해서는 좀 더 혁신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가 이제 책임성과 관련을 다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 법적인 그런 시정이 이제 필요할 것입니다. 즉, 규제적인 또는 사법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기관들, 그리고 이제 제도들이 기초하고 있는 그런 법적인 제도라는 것이 불완전하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러한 이제 부분들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차원에서의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명확한 또 기초가 있어서 그 기초에 위에 책임을 위한 구조가 마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시민사회와 이제 지역사회가 더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정부 간의 정책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권한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시작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과 끝이 수미상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권한 신장이 기후변화 이후에 어떻게 벌어질지 궁금한데요. 지금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잭 베스 씨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는데요. 마지막 프리시스에도 참여하셨고 다시 한번 이번 회의에 참석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도 참석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참석했고 저는 영국을 대표해서 올해 다시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많은 학생들이 얘기에 감흥을 받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든 내용을 보면은 이번 회의를 조직하신 분들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들이 굉장히 강력한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제 스스로의 어떤 얘기를 좀 드리자면요. 지금까지 들었듯이 계속해서 기후변화 억제, 그리고 변화를 통해서 기후변화 그리고 녹색성장을 모두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저도 최근에 중앙대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봤습니다만은 이러한 공통의 상식이라는 것이 기후변화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정부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 연자분들이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힘을 이용해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사반색 씨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미래 세대가 반드시 우리가 미래를 나아가는 주역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떤 제3세계의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문제지 않습니까? 아까 지우 씨도 말씀하셨지만 세대 간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라라는 기본적인 상식에서 출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상 기능하는 정책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용한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적절한
이 정책을 통해서 만약에 한 개 실패하면은 다른 것들을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리암 씨께서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균형점을 찾아야 되며 단기적인 근시안적인 사고와 장기적인 사고를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단호한 태도로 나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 역시도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러분 영국의 뉴스에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 각종 지역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복지 그리고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영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집합금지 조치를 냈고 특히 가장 작년에 그게 심했습니다만 다우닝 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총리가 계신 그 곳인데 그쪽에서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걸 보시면은 이러한 정의라는 게 살아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한 분이 조크를 하기를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모든 정부가 정부 정책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런 농담을 할 계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다 정당화되고 있는데 우리 리더들은 이러한 공익을 위해서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이 사람들이 목표를 향해서 잘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의문점을 던져야 됩니다. 그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다면 결국 어떤 정권이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생각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보리스 존슨 총리가 26차 회의에서 다시 글래스고에서 런던으로 이 개인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글래스고를 갈 때 원래 이 대중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기차로 갈 때는 갔는데 올 때는 개인 비행기로 왔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세대 간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청년의 권한 신장을 통해서 청년의 참여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리더들조차 모범을 보이지 않는데 대체 청년이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불법 행위를 기꺼이 자행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은 반드시 투표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회의에서 얘기했듯이 정치는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정치에 좌지우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략적으로 저희가 투표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해야 되며 옴부즈먼을 통해서 정부의 책임성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정치 리더가 이 사안을 자위권을 발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가? 사실 저희는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투표를 통해서 정부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기다리면서 자발적인 그런 불신에 나설 생각은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걸렸을 때만 사과하는 태도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이끌어내야 되며 세대 간 협력을 이끌어내서 그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됩니다. 제 메시지를 보시면은 오늘 하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력한 메시지 전달해 주신 잭 잭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가 굉장히 침착하긴 한데 사실 저도 굉장히 분노를 느끼고는 있습니다. 우리의 이제 대화를 관심 갖고 계속해서 듣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신 분이신데요. 다시 한번 미아의 라이펜슈토 주한 독일 대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홍진 차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여하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초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기성세대 입장에서 봤을 때 제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40분 동안 굉장히 보석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한 가지 아까 독일 대표분이 말씀해 주셨고 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도 3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이 환경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또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해야 청년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또 정치에 얼마나 이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저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정부가 아시다시피 수요일 오후부터 이제 새로운 정부가 취임을 시작하는데요. 프랑스 앙겔라 메르켈 총리 정권 이후 이 새로운 정부가 이제 이행 중인 내년에 이행할 그런 프로그램을 가동하게 된다면은 투표 연령권이 18세로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원래는 22세였는데 이게 18세로 낮아졌고 이제 정부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걸 16살로 내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청년의 참여를 담아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두 가지 말씀을 또 더 드리고 싶은데 정부 입장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3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세대 간 문제, 이 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세대 간 대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이랑 얘기할 때 일주일에 한 번쯤 웹엑스로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독일 여기저기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웹엑스에서 만나는데요. 제 스스로 또 생각해 보면 저 역시도 아이들을 보면서 쌍방향으로 뭔가 배운다는 느낌이 듭니다. 애기랑 얘기를 들으면서 경청만 하더라도 제 딸이 하는 얘기 그리고 두 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도 배우는 것이 맞구나라고 느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희 기성세대가 올바른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아까 우리가 절대 배우는 걸 멈추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평생교육이라는 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항상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봐도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마음에 들었던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젊은 세대, 나 스스로가 이제 당사자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청년이야말로 기후변화의 당사자이며 저보다 훨씬 더 당사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성세대에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던지시면 저희는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사님 고맙습니다. 카이스트의 교수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사단법인 우리들의 미래를 대표해서 교수님께 그리고 대사님께 많은 이제 노력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이해 당사자들이고 또 우리와 우리의 아이들이 지구의 주요 이해 당사자가 될 겁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아무것도 행동 안 하는 것보다 좀 부족하나마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훌륭한 발표 또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낙관을 가지게 해 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어떠한 이제 진전이 있었는지 검토를 해보고요. 또 향후에 어떤 기회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